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경제 일타 강사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지금 경합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경합 중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약한 팀이 좀 지겠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기세가 좋았던 팀이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양상의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이제 불장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 이제 똘똘한 한 채, 또 지방 자산가들이 서울 유입, 이런 것들이 겹치고, 또 아시겠지만 계엄 사태 때 보이지 않게 금융위원회,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위원회 친구분들을 뭐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수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대출을 좀 늘리는 이런 행위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애 최초자들이 전세를 갭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를 좀 보이지 않게 독려를 했어요. 그 막 혼자 팔 때. 그럼 아시겠지만 생애 최초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전세 놀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말뜻도 안 맞아요. 그런 어떤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갑자기 생애 최초자들의 구매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출 제한도 크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장이 토지거래 허가랑 맞물려 가지고 불장이 됐죠. 근데 대통령 선거가 6월이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나마 이제 국토부에서 뭐 관계기관들 모여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뭐 확대 재지정을 했지만, 그건 이미 물을 엎었는데 닫는다고 물이 없어지나요? 거기에다 이제 2026년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뭐 도배하다시피 1년 동안 뭐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포모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어떤 방향성을 정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주택을 사고 싶은 실거주라 해도 약간 모자랐다고 가정하면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 11호 나오고서 급격하게 줄을 거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10월 달 거래, 우리가 10월 15일에 발표했잖아요. 그럼 20일부터 토지 거래가 시작되니까 15일부터 20일 사이에 5일 요 사이에 물론 고전에 이미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10일부터 20일 사이 거래가요 거의 5, 6천 건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20일부터 30일의 거래 건수는 적습니다. 한 1000단위로 내려와요. 그러면 몰렸다는 얘기죠. 막차 수요가. 그럼 그분들은 누구죠?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 수요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일단 분위기는 잡혔는데, 우리 그 LTV 40%를 넣었다가 아까 또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기사가 몇 개 나오죠. 기사가 예를 들어서 뭐 실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다는 등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자, 실거주자는 사면 되잖아요. 이전을 안 막잖아요. 근데 이걸 프레임을 그렇게 만듭니다. 마치 잘못된 정책처럼. 그럼 집값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낮아져서 대출을 적게 받는 게 좋은데, 이거를 언론들이, 어마어마한 언론의 보도량이 이걸 잠식시켜버리고 도리어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는 어떤 프레임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프레임을 또 넣으니까 컴플레인이 이제 금융위원회 접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LTV를 다시 60%로 바꿉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그대로 또 70%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면 7억이니까 전세 3억 있으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아직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요가 남아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10월 달에 안 빠졌습니다. 안 빠지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월 달 거래량이 벌 8천 건 넘는 거로 보여요. 그러면 정말 실수요자들이 다 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11월을 봐야겠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15일 뒤에 허가를 내주는데, 확실하게 무주택자고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 뭐 그날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마다 달라요. 다른데 구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15일이라고 치면 11월 1일부터 15일 되면 11월 15일이잖아요. 15일부터는 제대로 들어오겠죠. 데이터들이. 그 거래량이 근데 하간 오늘이 24일인데 23일 어제까지 일요일이죠. 데이터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현재 86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이 8,000건이었으니까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860건. 물론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 수가 있죠. 만약에 11월 중순에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15일 기다린다면 말일이 돼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주에 샀던 분들은 지금 나오잖아요, 데이터들이. 둘째 주에 산 분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거의 흐름을 볼 때는 4,000건, 5,000건 잘하면 적으면 3,000건대에서 그칠 것 같아요. 그러면 만건일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나니까 거래량 급강하죠. 결정적인 이제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매물들이 뭐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가짜 기사인데요. 전세 물량은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비슷합니다. 23,000, 5,000 갔다, 2,000 갔다, 3,000 갔다, 2,000 갔다 그러고 연말에 강남 지역에 한 8천, 강남 지역 두 곳하고 송파구 쪽 포함해가지고 강남구 쪽에 10,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게 보도를 안 해요, 기자분들이. 10,000세대 대거 입주이면 입주장이 벌어지거든요. 조정이 와야 되는데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자꾸 우리 언론 프레임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요즘 유튜브가 발달했으니까 모든 다른 유튜브들과 다시 다 종합해 보면 결정적으로 상승 장로로 다 보이는데 서울의 시장은 상승이 50%, 하락이 50%이거나 상승이 55%, 하락이 45%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3일 요 이후로는 약간 그 기운이 약해졌는지 거의 5대5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아까 축구 경기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팀이 이기겠죠. 그럼 그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부족한 게 뭐죠? 그래 못 사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 집인데 지금 비싸잖아요. 근데 팔 사람들이 안 팔면 어떻게 되죠? 이 프레임이 지금 또 잡혀 있어요. 버티면 또 오른다.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건 뭔가요? 정부의 공급 정책인데 정부가 근데 부동산 TF를 발족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97 공급 대책이 약간 허망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 대책 나와봤자라고 하면서 한쪽 편에 무주택자분들이나 실수요자 청년들은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조금 센 게 나올까 하는 조그만 기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공인중개사에 방문하는 그 내방객 숫자 이거를 제가 좀 공인중개사에 돌려보거든요.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정부의 대책이 만약에 좋은 게 나온다라면 시장 방향이 원래 의도하던 대로 정부 정책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 가격이 그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 자체 문제가 아니라 자체 문제도 있는데 글로벌이 좀 경제 상황이 조금 자꾸 이상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거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요소는 딱 뭐예요?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소스밖에 없어요. 그렇죠? 강남은 계속 오른다라는 막연한 프레임하고 그런데 실제 팩트는 어때요? 리스크들이 산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지만 제가 볼 때 시장 방향은 또 예전에 2021년도 꼭지점처럼 또 꼭지 지금 왔다. 재조정 들어갈 타임이 가까이 오고 있다. 단 전제 조건 정부가 똑바로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조정이 올 경우 얼마나 하락할 거라고 보세요? 서울 주택가에 지금 전고점을 다시 회복한 곳들이 8개구고 나머지 17개구는 전고점 회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통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8개구는 전고점을 돌파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파, 잠실, LH 쪽은 전고점이 27억 8억이었는데 지금 35억까지 찍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데들은 다시 27억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전고점 못 뚫고 전고점 대비 10에서 20, 30% 하락한 지역이 17개구가 그 상태예요.
거기는 제가 볼 때 노원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충분히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도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5%에서 10%에서 끝일 거고 중간 지대들 있잖아요. 강남 3구 선호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지역인데 애매모호한 그죠? 그런 지역들은 요번에 고점 올라간 데들은 가까이 간 데들은 조정 세게 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입주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왜냐하면 정부 대책이 제대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게 언급이 됐습니다. 보도에 많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에 한정의 기자 간담회 부동산 이렇게 치면 그 30분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하는 워딩과 기운과 색깔과 이 위원장이 말하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제가 본 건 국토부 장관은 입법을 건드리진 않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해진 틀을 바꾸는 거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근데 그 지금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희 위원장이 입법을 할 수 있는 주체고 일단 내공이 있어요. 이분이 부동산의 알고리즘을 파악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행이고 그 와중에 이제 앞으로 어떤 법들을 고칠 거냐고 했을 때 LH 공사법 개정을 얘기를 하고 국가재정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이죠. 우리 여러분 서울 의료원 자리라든지 이렇게 서울에 유유부지 많잖아요. 이거 이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재정법을 좀 바꾸면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유부지를 공공으로 공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데 이것도 법을 통해서 바꾸겠다 그러고 LH 공사법을 통해 가지고 직접 매입을 해서 직접 시행한다는 얘기를 발표했잖아요.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공사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고 아마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렴하고 좋은 입지니까 그래도 저렴하게 최대한 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반값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반값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그 결정을 하죠?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수박 카르텔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가끔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수박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누굴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면 얘기가 끝납니다. 그것이 과연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일단 의지를 갖고 있고 대통령이 그 의지의 방향을 좀 완곡한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연착륙을 가야 된다, 막차다, LH 싸게 분양해야 된다 다 얘기했어요. 그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LH 개혁안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뭐 외람된 얘기인데요. 여러분 뭐 LH 뭐 공급 특별 추진부부 발족한 거 아실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정말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았냐면 발족까지는 좋아요. 그전에는 안 했네. 그전에 다 했어요. 파트가 있는데 새롭게. 근데 이거를 무슨 커팅 테이프를 합니까? 주택가격이 1년 내내 올라가지고 서울 시민들, 청년들, 무주택자분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집 있는 분들조차도 이거 국가 망한다고 걱정을 하는 판에 정부가 잘 못했죠. 6개월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러면 머리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97 공급대책 허무맹랑하게 던졌잖아요. 자기 딴은 잘한 것 같지만 그건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국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주택가격을 열심히 잡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뭐 송구합니다 이러고 지금 특별본부를 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대고 무슨 뭐 현판식을 한다 그러고 보도자료 자체에도 기념 현판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뇌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계신지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 제가 욕을 먹을지라도 그분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판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반값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특히 와중에 서리풀지구 얘기 들으셨죠? 서리풀지구 2지구 1지구 합하면 2만 세대 좀 넘어요. 그거 반값 가능하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반값에 분양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만 몇천 세대라는 물량이 강남 한바닥에 나오는데 어느 바보가 30억 주고 사겠어요. 12억, 10억짜리 분양이 나오는데 기다리죠. 배추가 두 개가 있어요. 음식점이. 근데 여기 음식이나 여기 음식이나 비슷한데 여기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막 줄 서서 난리가 나서. 근데 여기서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제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의 대책이 지금 말씀 좀 얘기가 길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최대한 좀, 왜냐면 그 아까 그 정치의장이 부동산 간담회 한 게요 보도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간담회 자리에는 기자분들이 몇십 명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 대신에 우리 경제 일타 강사에서 비하인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이나 아마 설날 전에 발표할 것 같아요. 충분히 해서 그거 보고 시장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성공했는데요. 성공을 하면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추가 대책인데요. 자,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시장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런 세력들은 잠재웠습니다. 이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집값이 안 잡힌다고 떠들면 안 되죠. 이건 실수요잖아요. 실수요가 존재하는데 이 실수요가 지금도 고가에 사는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지내왔던 관성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휴식 시간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후반전 넘어가는데 만약에 한쪽 팀이 뭐 손흥민 같은 선수가 3명이 들어온다고 가정할게요. 그게 이제 정부 대책이죠. 이게 들어오면 바뀌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대책 이후의 어떤 시장을 보면요. 극명하게 차별화해서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토지거래가는 다 묶였잖아요. 묶였는데 거래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그리고 용산구 조금 요 5개만 거래가 되고요. 나머지 구는 거의 전멸 수준이었습니다. 한 보름 동안. 그 토지거래 허가가 끝나고 난 데이터 이제 참고해서 자료 보시면 조금 거래가 늘어나요. 용산구가 9개, 서초 강남은 여전히 많고 80개, 100개 막 가고 그리고 은평구가 조금 올라오고 구가 그 거래가 조금 있는 구들이 한 10개 정도로 늘어나요. 그런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없었는데 5건 정도인데 4건이 하락이에요. 완전히 구별로 다르죠. 그리고 어느 구는 또 한 3건이 거래하는데 다 상승이고 구마다 너무 다릅니다. 특히 마용성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가 절벽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동구가 아마 20일 동안 제 기억에 성동구가 뭐 예를 들어 11월 1일에서 23일, 뭐 9월 1일에서 9월 23일 이 거래량이 5개 인정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적죠. 물론 토지거래허가라는 뭐 보이지 않는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뒤에 봐야 확실한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뭘까요? 그러면 고민하는 세대들이 없어진 겁니다. 뛰어들어갈까 말까 이런 분들보다 나는 강남에 가서 무조건 끝까지 갈까 이런 목표를 가졌던 사람들이 강남에 지금 붙는 거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막차 수요로 현재로서 그리고 노원구라든지 일부 지역들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구로구는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토지 거래 허가인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수요자들이 막 그동안 너무 힘드니까 생애 최초로 활용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의 주택 가격이 딱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자기가 뭐 조금 더 다른 상급지로 가려고 했다가 뭐 구로구면 어때?
내 집 가는 게 편하겠다.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조금 들어가시면서 약간 소외받고 많이 조정됐던 곳들은, 그러니까 많이 조정된 곳들은 약간 강세로 돌아섰고, 많이 올라갔던 곳들은 약세로 내려가려는 이런 장이 펼쳐지고, 다만 강남상과 용산 여기는 버티고 있는데, 양천구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15일부터 하락 거래가 7, 80%예요. 그러면 그건 꼭지 왔다는 얘기죠. 양천구의 레벨링이 여기라 그러면 여기 가서 돌파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붙겠죠. 왜? 이걸 가느니 강남 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수요의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천구가 이제 밀리기 시작해요. 많이 올라가서. 그럼 거꾸로 이 강남 3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초구 가격이 있는데 송파구가 치고 갔다? 서초구 여기 있다? 얘 내려와야겠죠. 아니면 얘가 더 올라가든지. 이런 현상들을 잘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은데 지금 다 조정 분위기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할 거다. 다만 서초 강남은 조금 더 갈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라는 부족이라는 기사가 일반 자산가들 입장에서 그러면 강남 제2의 강남은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산가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거래 건수는 적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라면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를 팔 일이 없죠. 근데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가 5일 전에 하나 거래가 됐는데요. 그게 한 45억까지 찍었거든요. 한 2억 3억 빠져가지고 엊그제 하나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그 45억은 허수인 거죠. 이런 묘한 분위기를 또다시 돌아오면 시장 상황은 이런데 정부의 대체제 공급 대책이 나온다면 강남 2만 호가 반값이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급변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다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시장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집값은 다시 원위치 돌아가서 그냥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올랐다가 그 뒤로는 이제 꺾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2030년 전에 많이 꺾일 겁니다. 8년도, 7년, 특히 7, 8년 빠르면 6년도, 7년도에 우리가 먼저 문제가 있기 전에 글로벌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요새 좀 시끄럽죠.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리고 블랙록이라고 자산운용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꽤 나오고 있고요. 뭐 경제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미국이 심상치 않은데 21일 나올 그제 영국 연방은행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랬다.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21일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자체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팩트가 하나 있으니까 두 번째 팩트는 정부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인들보단 조정받을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에 근거하셔가지고 집값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실제 풍선 효과가 나타났나요? 데이터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은 좀 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보도에 처음에 뉴스가 나오고 구리시, 파주시, 동탄이 뭐 일단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구리시는 그냥 요람만 했지 실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았어요. 별 차이 없고 그러다가 저번 주에 한 달 내내 10월 15일부터 한 달 내내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게 그냥 뭐 풍선 효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저번 주부터 구리시가 약간 상승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파주시는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그렇게 뭐 난리 필 때 제가 파주시 2, 3주 만에 바로 보고서 올렸는데 데이터 갖고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하락거래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 아이러니하게. 그 힘을 크게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고 동탄은 초반에 막 날릴 편인데 막상 데이터를 들여다 보니까 반반인 거예요. 그리고 하락거래가 꽤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동탄역 부분에 그 청계동 오산동 그쪽에 거긴만 좀 강세고 역전이니까 나머지 지역은 하락이 많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듬어 보면 동탄에 갭 투자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터는 거예요. 왜 하락해서 팔겠어요? 아, 그래 풍선효과 하면 더 올라갈 때 왜 팔죠? 제가 웃기는 것도 많이 봅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거의 비슷한 10층 11층인데 하나는 2억 비싸게 사고 하나는 2억 싸게 사고 이래요. 그래서 확인까지 해봅니다. 혹시 리모델링을 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현명해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장 그렇고 동탄은 지금 계속 한 달 동안 떠드니까 6대 4로 바뀌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가는 기력이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이게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6대 4 정도 비율로. 그러면 대책이 만약에 생겨 나오면 판이 바뀌겠죠. 뭐 그렇게 예측하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무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대기하는 게 낫고 정부 정책 그래 한번 보고 하자. 그게 낫고 또 파시는 분들 입장은 어때요? 사실은 겁나요. 그러니까 하락해도 파는 거예요. 왜? 정부가 추가 대책이 나오는데 보니까 폼이 약간 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값이나 뭐 센 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못 팔면 묶이겠죠. 그 내년 5월이면 또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유예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니까 언론이 너무 호가 위주다 이렇게 자꾸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풍선 효과 있는 지역이 다 5대5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장 상황이 이해되셨죠. 근데 거래는 늘어났어요. 뭐냐? 실수요자들이 자기를 위한 생애 최초로 활용한 구매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 머리 아프니까. 그럼 이게 그러면 1차 텀에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2022년 초에도 그랬거든요. 거래량이 막 줄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년 초에 벌어질 것인가 한번 규제 대상인데요. 정부 대책에 따라 크게 변화가 좌우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 중 눈여겨볼 만한 상급지는 어디인가요? 눈여겨볼 만한 비규제 지역 그러면 전국구로 말씀드리면 전주시 같은 경우 전주 한 2, 30만, 30만 될 거예요. 그러면 국가 규모는 아니더라도 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모이는 핵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핵심지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반포 같은 데 있잖아요. 전주의 반포 입지로 따지면. 근데 주공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주공 아파트가. 용적률이 179%예요. 그럼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주에 지금 좋은 아파트, 신규 아파트 에코시티라고 있어요. 뭐 전주 혁신도시 그쪽이 6억, 7억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6억, 7억이면 3억 5천에서 4억 들어가죠. 건축비. 1000세대 이상은. 지금 말씀드린 데가 땡땡 주공인데 한 1200세대 넘어요. 그러면 현재 179%니까 250% 하면 세대수 많이 나오겠죠. 물론 현재 평수가 좀 작은 것들이 좀 껴있긴 하지만 혼합하면 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이 지어졌을 때 건축비를 계산하면 4억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3억이면 더하면 얼마예요? 7억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고 거기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1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까지 계산하면 더 갭을 자기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또 비규제 지역 중에 이제 청주 같은데 지금 아마 올해 말고 내년에 조정장을 많이 겪을 거예요. 청주 시내 대장 아파트들이 꼭지를 갔다가 빠졌다가 꼭지를 못 찾아가고 있어요. 유선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갈 것처럼 막 지금 펌핑되고 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면서 그 M15 공장이라고 중공치고 15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얘가 또 이제 증설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CTX라고 있습니다. GTX가 아니라 세종하고 청주하고 있는 사업 탄성 검토가 끝나가지고 인가가 났습니다. 한 단 얘기거든요. 완공이 34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호재로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도 외지인들이 개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막 털고 있어요. 그 혼주예요 거기도. 그 조정장이 내년에 벌어질 거라고 봐요. 이때 좋은 자리 청주 흥덕구라고 그래요. 뭐 청주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조금 있으면 잘하면 100만도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거기는 또 그럼 제조업이 뭐 SK뿐이 아니라요. 뭐 삼성, 뭐 LG 어마어마하게 그 제조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 일단 고가가 올라갔어. 조정받았어. 근데 요번에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입주 물량이 내년에 많이 나와. 조정이 다시 들어가. 근데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 거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에 맞춘 MT에 맞춘 상승이 있겠죠.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이나 투자 타임이고, 소유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신 차리고 지금 자산 관리해야겠죠. 청주시 같은 경우엔 뭐 이런 식으로 지방마다 다 달라요. 또 군산 이런 데는 또 어때요? 한나오션 뭐 이렇게 뭐 우리 해운 중공업이 막 히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 4년 동안 비어있던 곳들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여기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집에 대한 수요가 생기겠죠. 이미 빠른 분들은 작년에 다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지금도 싸요. 전세값하고 막 여러분들이 평소에 얘기하는 갭 투자 딱 그 라인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투자할 데가 없고 내 집 마련할 때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도시는 경제와 사회와 생산 이런 것들이 모여야 되는데 최초가 뭐예요? 공장이 있어야 돼요. 공장에서 잉여 생산물을 만들고 팔고 돈을 벌고 안에서 그걸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고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하나 있죠. 라스베가스처럼. 그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이 있으면 일단 도시는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발표 많이 하잖아요. 국토종합 이제 조금 있으면 6차 계획 나올 텐데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 정책 방향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나이가 지금 20, 30인 분들 금세 후딱 갑니다. 금세 5, 60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적경지대에 땅값이 평당 뭐 20만 30만 원짜리 있어요. 근데 철도 옆에 그걸 꿈이에요. 그림이에요. 만약에 내가 있을 때 통일이 된다든지 내 자식이 있을 때 통일이 된다면 이 철도가 살아나겠지? 철도 역전 옆이 다 지금 폐쇄됐거든요. 싸요. 사두는 분도 있어요. 땅이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의 어떤 전환? 이런 걸 통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많은 투자 대상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여러분 강북도 오피스텔이 다 3억 4억 해요. 강남은 그러면 7억 8억 하나요? 오피스텔? 뭐 18평짜리 20평? 아닙니다. 발품 파십시오. 제 얘기 듣고 오늘부터 한 달 내내 다니시면 정말 좋은 거 사실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2억 3억짜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발품 팔면 말씀 주신 그런 대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에 약간 하방 조짐이 있을 때 2만 5천에서 3만 개의 전세 물건이 서울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이 연초에 그 오세훈 시장에 토지거래가 발발 일어나면서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이 3만 2만 9천 대던 전세 물건이 6월 7월 되면서 발표하기 그 시점이 되니까 한 2만 4천 대로 줄어요. 많이 줄었죠. 전세 매물이. 근데 지금 기준 시점으로 2만 4천이가 줄었을 때잖아요. 그럼 지금은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 기사대로 하면. 지금은 2만 6천 개입니다. 23일 기준으로. 그럼 늘었잖아요, 전세가. 기사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전세 물건은 이렇게 얘기가 맞죠. 연초에 비해서 6월 하반기 초순에는 줄었으나 다시 최근 강남 일대 입주 물량으로 인하여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자, 3만이었던 게 2만 4천, 2만 6천. 말이 맞지 않나요?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그 기사는 일단 가짜 기사다. 7월 달보다 물건이 2천 개 더 늘었다. 전세가. 그것도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확실히 이해가 되시겠죠? 팩트는 제가 말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값 상등에 대해서 뭐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전세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부동산에서 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실거래가를 가고 하는데 사실 통계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통계가 상위 10%,
거래 가격, 하이 10% 거래 가격은 뺍니다. 왜? 이상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 옆에 3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 3000세대 10개가 있으면 거기가 10개가 거래가 됐어요. 10개가 거래가 됐는데 그럼 여기는 3000세대에 10개니까 이거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0세대가 있는 잠실 리센츠가 하나가 거래가 됐어요. 그럼 얘는 5000개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총 볼륨을 따지면. 이걸 데이터에 넣으면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떠냐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전세 가격을 안 올리는 데도 많습니다. 많고 또 입주 물량이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입주하면 빠져나가잖아요. 전세돈을 못 돌려줘서 경매를 나가는 분들은 뭘까요,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통계가 정말 저는 수준 이하라고 또 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간 통계부터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뭐 AI 말만 하지 말고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값 상승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인플레이션은 항상 존재하고 현재 자본주의가 그것만큼 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실질 인플레이션 실질 전세 가격을 따지면 맞는 거거든요. 1, 2% 오르는 거는. 근데 그 이상이 오를 때 이제 오버슈팅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 선호단지에 몇 개가 거래가 되면 많이 오른 것처럼 통계가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사실 구역별로 다 나눠서 어떤 표본이 있는지도 오픈해야죠. 항상 오픈해야죠. 그거 뭐 어렵습니까? 데이터 그냥 첨부 파일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금리 인하 때문에 그 인상 상방 압력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상생 임대인 제도를 쓰고 있고 최근에 뭐예요? 전세 대출 한도를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폭등하고 있지는 않고 오르는 기미가 있지만 의외로 또 발품 팔다 보면 안 나가서 그런 집도 꽤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기사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발품 파시면 더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들을 위해 매수 전략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격은 일반 근로자 가구나 정상적인 생산 활동하는 분들이 사기에는 버거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해외는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반값 주택하고 연동됩니다. 실제 건축비와 국민들을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민간하고 틀리잖아요.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의 매수 타임은 언제예요? 더 싼 집이 나올 때잖아요. 현재 시점이 어때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 대책이 나오면 에이 이번에 또 속았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12월 말 혹은 설날 전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강력한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이 여러분이 매수 타이밍과 매수 대상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산 대비 어느 정도 비율까지 대출을 활용하는 게 안전할까요? 제가 볼 때는 40%가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DSR 기준으로. 그 정도면 충분히 감내하고 리스크 위기가 오더라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선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창구를 이용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더 썼다 그래서 한 60, 70% 되면요. 리스크가 왔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손 털고 나와야 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레버리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중요한 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스스로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탁 터지는 순간에 요번에 겪어보시겠지만 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고정형으로 5년짜리 받았다가 혼합형 있죠. 5년 받고 2% 이자 싸니까 편하게 지내고 있다가 2022년도 가을에 갑자기 4% 5% 뛰니까 거의 멘붕 다들 와가지고요. 이때 경매 많이 날라갔습니다. 이자 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리스크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또 미국이 남아 있으니까 그 한 번의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필이면 내가 사고 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40% 말씀드린 거예요. 40%면 밥을 먹다가 라면을 먹는 거로 바꾸면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 라면을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은 갑자기 리스크가 오면 라면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계산을 스스로 스스로 내가 지금 3%의 대출을 받았는데 6%가 된다고 할 때 내가 막을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멘탈에 문제가 안 생겨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왜?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또 새로운 시기가 오잖아요. 그 시간 프로그램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혼부부가 첫 집을 선택할 때 전세가 나을까요? 월세가 나을까요? 일부 자산가의 자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상적인 그 대중들의 신혼부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돈이 있나요? 없죠. 그럼 당연히 월세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해야죠. 왜?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러면 시드머니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니까, 그걸 활용하고서 우리 집은 천천히 모아서 사자, 무리하게 이자 내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무리해서 가자, 힘들게 살아도. 자, 그러면 결혼을 왜 했죠? 집 살라고 했나요? 자, 근본적인 걸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집을 사고 나서 이혼하는 부부도 간혹 있습니다. 왜? 집을 샀는데 무리해서 샀어요. 다행히 양가에서 도와줘서 좀 부드럽게 간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실화입니다, 실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현실적인 대안이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신혼부부라면 이제 대출이 잘 되잖아요. 당첨이 잘 되고. 그러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무리의 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지만 갈 수 있는 거. 근데 힘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리하는 게 맞는 걸 알고 그냥 진짜 무리하는 거. 앞뒤 안 가리고. 뒤에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둘이 협의를 했어요. 계산도 하고. 요즘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냥 질러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젊은 분도. 무조건 오를 거야. 그러고 그냥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것도 좀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부대비용 많이 듭니다. 세금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철저하게 계산할 정도가 아니라면 두 분이서 100% 상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처음에 활용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 돈을 좀 모으신 다음에 가는 게 좋고. 왜?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 타임이잖아요, 지금. 지금 많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좀 무조건 사라 그러겠어요. 2000 만약에 지금 14년, 15년이다. 무조건 그냥 사세요, 집 사세요 이러지만 지금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사지 말고 여러분이 사시려는 지역에 입주 물량 추세 이런 그래프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영화 한 편 딱 안 보면 돼요. 두 분이 머리 앞에서 딱 보면 답 나옵니다. 그거 활용하시고, 매입을 하실 때는 대출금리가 신혼부부가 조금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그것도 100% 활용하셔야죠.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면 전략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거. 3기 신도시 공공 분양이 제1번이라고 봅니다. 지금 판교 신도시가 이렇게 좋아질 줄 누가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야, 다들 그랬어요. 야, 벌판에 뭘 세우냐. 세월이 약입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퀘스천 찍지 마시고 3기 신도시를 1번 무조건 공략하는 겁니다. 신혼부분들은. 2번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세 사시면서, 그러면 시간의 텀이 여유가 있잖아요. 무리해서 기존 주택 뭐 쫓아가지 마시고 그게 1번이라고 보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평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두 번째, 경매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빌라 단지나 이쪽 다세대 단지 저층 주거지에 향후에 재건축 한 10년 15년 뒤에 될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시면. 거기를 경매를 받을 때 싸요 또. 그러면 부부만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애기 하나 키울 정도가 된다, 둘이나 키울 정도 되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몸테크. 살짝 몸테크죠. 내 집 있고 안정적인데 뭐가 고민이에요. 다만 폼 나는 커뮤니티가 없을 뿐이죠. 근데 10년 뒤에 어떻게 돼요? 그게 새로운 집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장기적 플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투를 잡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한 분들은 부부가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장기전 됐을 때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상투자분 분들이면 부부싸움이 100%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가 미리 부부간에 신혼부부도 아니던 부부간에 충분히 얘기가 되면 전혀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꼭 한 분이 강합니다. 사던 뭐하던.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좋을 때 문제가 없는데 나쁠 때는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한 1주택자인데 상투에 잡았어요. 어떡합니까? 투잡 돼야지. 쓰리잡 돼야지. 그런데 자제분들이 있다라면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근데 자제가 없어요. 그럼 무리할 필요 있나요?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딱 지면 그거하고 집을 이상하게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우리 자산을 대할 때 같은 건데 주식도 우량주들은 오래 두면 내려가지만 결국은 다 상승하잖아요. 우상향.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집은 뺏기면 안 돼. 뭐 이런 계산을 저거 착각입니다. 내가 너무 상투에 잡았다라면 그날 그때 손 턴다면 그냥 손 털면 어떻게 돼요? 아마 원금 선에서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갭을 조금 들어갔을 테니까 무리해서 그렇죠? 근데 그걸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안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까지 또 이래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2021년도 꼭지에 잡은 분들이 금리 올라가면서 2023년 4년도에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때 정리하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부담되니까. 이분들은 지금 2025년이니까 내년까지 지금 3년치 이자 비용을 안 냈잖아요. 근데 그 집값이 지금 고점을 찾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건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걸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강남이었으면 그나마 이번에 천만 다행이지만 아니었으면 박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이게 3년 안에 내가 샀던 가격 고점을 회복할지 첫 번째 목적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이 더 많았던지를 먼저 판단하셔야죠. 투자 목적이 많았는데 상투였다 그러면 실패한 거잖아요. 빨리 손절해야죠. 그리고 새 출발하는 게 빠른 거고. 근데 가족이라는 기회비용의 편익비용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가족이 잘 크면 좋잖아요. 이런 비용을 갖다가 보이지 않지만 수치화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그러면은 1주택자분들은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다주택자분들은 간단합니다. 뭐 욕심낼 거 없어요. 왜 무리하게 사가지고 버벅댑니까? 그냥 정리하면 딱 정리되고 자산 유동화 될 텐데 집이 10개인데 레버리지가 많아서 전세 대출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분 전세 보증한도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타격 오거든요.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전세 물량을 좀 월세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전세 물량은 갭 투자한 거는 빨리 다운사이징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가시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정부가 5년 내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실현 가능할까요? 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정확합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합니다. 반신반의가 아니라 반쪽만 믿으면 됩니다. 실제로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오자마자 저는 제 개인 유튜브에 물풍선 대책을 썼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135만 원 중에 70만 원은 공공택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만 원 가까이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예요. 유일부지.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나라가 주인입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계세요. 재건축 재개발은 여러분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사업성이 있으면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없으면 알아서 못 합니다. 그럼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뭐예요? 알아서 해주게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인센티브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정책 발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97 나오고서 욕 많이 먹은 겁니다.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이거 뭐야? 재건축 가진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는 하는 거고 재건축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니들이 뭔데 우리 집을 뭐 어쩌고 도와주는 것만 도와주고 간 보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그죠? 또 뺏어가려고 기부채나 뭐 이런 오해도 하고 그럼 그 호수는 빼야죠.
그럼 발표할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가 바로 여러분들 국민들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주택은 70만 원입니다. 딱 끊어주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이러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은 8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지금 유추하기에는 결론은 조합원들이 결정하실 거고 국민에 대한 예의 정신을 갖추고 가실 거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한다라면 뭐 3, 40만 원은 가볍게 될 것이라고 보고 최대 8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최소 70만, 최대 13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다 박수 쳤을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이상하게 야사무사한 그런 발표를 하니까 무주택자도 화내고 재건축 소유주도 화내고 다 화낸 겁니다. 그래서 욕먹어도 싸고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애를 쓴 그 흔적을 티를 못 낸 거예요. 내용은 정말 좋은 게 많았어요. 많은데 이번 정책 발표는 너무 아쉬웠다. 조금만 진정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 공감대 정신을 가졌다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가 대책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카드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요즘 보유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국민 누구나 공감합니다. 심지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공감해요. 근데 이제 투자하거나 투기하신 분들이 지금 썽을 내는 거죠. 언론에서는 막 제가 볼 땐 과대 해석해서 뭐 사람들이 막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포츠카 타면 세금 더 내는 거 다 알잖아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 누진적 과세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언론에서 암만 피해자 어떤 코스프레를 해도 국민들이 이미 대한민국의 문제가 부동산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걸 다 인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특혜를 주기에는 버거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양도소득세를 장기 특별공제 80% 해가지고 거의 안 내거나 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통해 세금을 한 푼 안 내거나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세 논란은 사실 예전부터 나왔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한 가지 같이 병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유세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정부는. 그러면 세금 국민한테서 그 갈취하는 정부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을 통해서 그 취득 보유 매각 과정에서 들어오는 세금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300만 가구 중에 거래되는 거 1년에 100만이에요. 그러면 5%도 안 되잖아요. 근데 5%의 세금을 10%로 막 올리면 50%예요. 근데 95%를 1% 올리면 95%예요. 돈이 2배가 늘어나요. 1%는 충격이 적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0.5 이 수준이니까 그러면 보유세 올리는 거 좋지만 그럼 거래세를 그럼 줄여줘야죠. 총량에서. 거래세를 줄여야 취득하시는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사기 부담이 좀 적어지고 수요를 촉진시키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속칭 말하는 매물 장벽. 아니 내가 샀는데 10억이 남았는데 세금을 7억 5억 내라 그러면 누가 팔고 싶겠어요. 다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식선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어느 정도 낮추면 그럼 양도세 뭐 10% 20% 하면 큰 문제가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를 높이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냐면 거래는 쉬워지고 자연적인 시장이 되고 보유세가 높다는 거는 투자 투기 세력이 투자 투기하기 부담스러워요. 집을 10개씩 해서 하면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여기 계산 나오거든요. 적정 보유세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여론인데 국민 여론이 이미 기울었다. 그래서 종부세도 개편하면서 거래세, 보유세 모든 세제를 통합적으로 한번 개편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미 기재부에서 이미 용역 들어갔고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산 많으신 분들은 좀 관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이 세제 대책뿐이 아니라 뭐 장기 보유 특별 또또라치에 대한 세금이 너무 적다라는 이런 부분도 아마 손을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세무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정부가 와도 점점 이 세제가 주택에 대한
이게 혜택이 그동안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좀 유명한 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점점 바뀌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세의 어떤 가시화나 어떤 뭐 대책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볼 때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세, 양도세와 함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선진국에 알맞고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는 수준에서 가겠다 이렇게 던지면 의지는 전달되지만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가 덜하니까 그 신호는 줄 필요가 있고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면 또 비판을 받으니까 아마 투트랙을 쓸 것 같습니다. 당, 정, 대통령실에서 돌아가면서 할 것 같아요. 치고 우리는 얘기한 적 없다. 우리는 얘기한 적 있다. 우리는 한다. 이런 거를 막 돌아가면 받아들이는 생각은 어떨까요? 그쪽으로 가고 있네. 이런 게 연출이 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총선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색깔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용역 보고서와 또 국민들의 정서, 여론조사 이런 걸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공청회 같은 걸 많이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시행하면 피해가 없잖아요.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볼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산이 많으신 분이든 적으신 분이든 그 흐름 트렌드는 아시고 시장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거주자들도 고민이 깊은데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출구 전략을 짜는 게 나을까요? 80한 5년도, 7년도까지 지은 것들은요, 용적률이 100에서 170%, 180%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종 주거 지역에 250%까지 지면 조금 늘어나요. 아파트 세대가. 그럼 늘어난 세대를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 돈이 건축비로 쓰이니까 내 돈 많이 안 들고 지니까 재건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1990년대 이후 요새 자꾸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90년부터 용적률이 200% 선에 다 가게 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250%를 짓게 되면 비율이 20 조금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건축비를 못 메꿔요. 그럼 여기서 이 안에 사시는 분들이 30년이 됐으면 30년 동안 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드셨단 말이에요. 이런 단지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30%가 살면 이건 안 돼요. 왜 나 죽은 다음에 해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돈이고 뭐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은 그거에 대해서 딱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어느 단지는 손바뀜이 많아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가정할게요. 이거는 사업성을 빨리빨리 더 확인하고 더 증진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맨날 된다 그러면서 10년 20년 된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냉정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것부터 판단해야죠. 그 와중에 그 산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이후 거다. 이러면 사업성이 일단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냐?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진 게 일반 분양분이 적은데 얘가 분양가도 낮으면 어떻게 돼요? 자, 건축비는 여러분 짓는 값은 강남에 짓던 강북에 짓던 저 제주도에 짓던 똑같이 들어요. 근데 들어오는 돈은 다 다르잖아요. 분양가가. 그래서 강남은 재건축이 잘 되는 거고 들어온 돈이 많으니까 제주도는 거의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답 나오잖아요.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그 주위의 시세가 높은 지역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인 거예요. 지금 이제 공부 많이 안 하시고 재건축 로또 붐에 물려가지고 10년 전부터 막 묻지마 투자한 젊은들이 많아요. 물린 분들이.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지은 게 몇 년도 건지 물론 다 계산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제가 볼 때 이미 보여줬잖아요. 320%예요. 350% 넘으면 여러분 기반시설을 뜯어 고쳐야 되고 기반시설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요. 뭐 회의록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회의록이 나옵니다. 400%면 반을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잘해봤자 300이고 320인데 일기 신도시가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326%준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타산에 대해서 좀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걸 정리해 보시면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지, 그리고 안에 구성원의 조합원, 구성원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지부터 딱 파악을 하시면 일단 결정할 수 있을 거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스스로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2의 강남은 없다. 강남불 폐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맞을 수 있죠. 특수계층의 희소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인구 가구 수 따지면 2,300만 가구. 그럼 상위 1%라고 하면은 23만 가구잖아요. 이 정도는 인정되죠. 근데 강남 3구만 아파트가 45만 50만 채예요. 뭐 25만 채 남잖아요. 그래서 강전파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 전세파? 전세 살고 그냥 거기 학원 학교 조금 좋다 그러니까 거기 다니다가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살아. 왜? 살기 좋으면 계속 살겠죠. 돈 더 보태서. 근데 그분들은 왜 강전파를 하고 딴 데로 갈까요? 가치의 효용성에서 100%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들어오는 분들은 누굴까요? 이 1%의 사람들이 교체되는 거죠, 계속.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2의 강남이,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릴 때 아버지 따라 마포에 배 타고 넘어가면 강남이에요. 다 진흙밭이었어요, 여기. 그리고 이 물 잠기고 비 오면. 지금도 잠기잖아요, 강남. 그거를 현대 건축의 힘으로, 그죠? 왜? 빈 땅이니까 싸잖아요. 싸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어떤 의지와 정치권의 정치 의도와 여러 가지 경제 요인이 맞아 떨어지면서 경부고속도로 연결되고 이러면서 맞았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키워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만약에 어느 정부가 마음을 먹고 한 도시를, 강남의 섹터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남 그러면 우리가 어딜 따져요? 서초, 강남, 송파만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준강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동작만 가도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면 강남 3구 42만이라는 도시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 능력이 없습니까?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년 전부터, 7년, 10년 전부터 마포 용산이 강남보다 훨씬 좋게 변모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주변에도 그 당시에 권유를 했습니다. 강남 사는 그쪽을 사라. 30년, 20년 후에 다 바뀔 거다. 제가 강남이 30년 동안 바뀐 걸 봤으니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땐 원래 전 세계가 또 그래요. 전 세계가 원래 구도심으로 회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럴 때가 됐어요. 강남에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제 존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새로 개발할 때 어딜까요? 탑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 개발하는 거는 기술 혁신이 또 더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계산하시면 제2강남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뭐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또 세종시를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최첨단 기법들이 다 나왔고 강남에 10년 전에 지어진 것들은 이제 구축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뭐 잠실 엘리트 그 몇 년 된지 아세요? 20년 차더랍니다. 20년 차. 노후주택이에요. 일명 얘기하는 노후주택법의 노후주택이에요. 그게 무슨 강남에 가치가 있습니까? 주택만 볼 때는 입지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신축이 더 좋은 거 맞지 않습니까? 비슷한 입지인데 신축이 훨씬 좋으면 당연히 그쪽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제2, 제3의 강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거꾸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내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글로벌 리스크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하나의 악재를 가지고 있죠. 미중 관계. 그리고 역사적으로 화폐의 어떤 역사를 볼 때 위기가 있기 전에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강하게 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리지 몰라도 워렌 버핏이 왜 갑자기 현금을 많이 쥐고 있을까요? 인생에서 제가 살아본 중에 워렌 버핏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진 건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로컬 뱅크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뭐 대한항공 건물도 있잖아요.
그게 3조짜리가 1조대도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손실분이 생겼잖아요. 그럼 회계상으로 어딘가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구조개혁이에요. 구조개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돈 풀어서. 근데 그 돈을 풀었을 때 결과는 역사적으로 100%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 기술과 금융에 대한 파생 상품은 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오래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막바지 온 것 같아요. 왜? 관세 정책이 먹혀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꿔야만 그나마 그래도 이 기하급수로 늘어가던 부채 적자가 이 선을 가야지 유지가 됐던 건데 이게 지금 아슬아슬해요. 제가 보기에.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미국 채권의 움직임도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자꾸 변동성이 심하고 그 와중에 또 영국도 한번 뭐 버벅버벅 됐잖아요. 요즘 또 뭐 프랑스도 버벅버벅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IMF에서 우리 IMF 때 외환 때 지원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20 몇 개국이 지금 18개국인가 20 몇 개국이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IMF 부도 직전에 지금 지원받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 역대 최대예요. 그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역대 최대로 유동성이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풀려 있잖아요. 걷어들여야지 정상인데 걷어들이는 과정에는 필히 따르는 게 경제 위기 침체 둔화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측되는 시점은 27년이 학자들이 다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7년이 되면 더 이상 못 버틸 거다. 빠르면 2026년 말. 그 리스크에다가 전쟁 리스크는 사실 뭐 계속 있던 거라서요. 일단 봉합이 되는 분위기고 뭐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던진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업이 돼가지고 그럼 뭐 김정은하고 만나려고 그러고 뭐 핵잠수함 우리 풀어주고 이런 거 볼 때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감은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시진핑도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보면 기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함부로 대만 치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쪽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 미국 자체 거기서 불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금 한계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순간에 이게 도미노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명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들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건설사들 그 PF 프로젝트 팀이 10팀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5년 전에. 지금 다 두세 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해고된 거잖아요. 일이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건설 쪽뿐이 아니라 패션계, 유통계 할 거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감원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희망퇴직이.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버블이 조정이 되는 시기는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시기는 저도 한 2026년 말 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싶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도 조금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